네, 이번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순명여대 객원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추석 연휴를 지난 첫 번째 주말입니다. 오늘 여야에서 각각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대통령실 관련한 이슈부터 짚어보죠. 추석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추석 전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는 27% 긍정평가. 그런데 추석을 지나면서 33%가 나왔어요. 일단 이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27에서 33으로 올랐다. 그러면은 네네. 뭐 여전히 뭐 낮은 지지율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꽤 오른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중요한 건 뭐 33%가 높은 지지율이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 30% 초반대고요. 여전히. 하지만 최근 들어서 20% 중후반대가 계속 횡보를 보였거든요. 네. 전혀 미동도 없이 예. 계속 정체되어 있었는데 그러다가 뭐 일단 10%대까지 떨어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우려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초유의 사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일단 30% 초반대로 진입을 하면서 네. 반등의 어떤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의미는 추석입니다. 추석 밥상 민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건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석 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시킬 수 있고 네. 굳어지는 어떤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첫 번째 그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올랐다는 건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구축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 예. 세 번째가 바로 이미지가 그럼 뭐가 구축이 됐느냐? 예. 그 직전에 흰남노 이 태풍 때문에 네. 포항으로 달려간 거. 네. 그게 이제 민생 행보로 비춰지면서 첫 번째 또 추석 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전국 구상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현장에 뛰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명동 밥상에서 예. 한 3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3월 31일 날 명동 밥상을 찾아가서 배식을 하면서 내가 직접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서 명동 밥상에 가서 실제로 김치찌개도 끓이고 이런 모습들이 일관성 있게 비춰졌다. 즉, 이 사람이 현장에서 대통령의 현장에서 민생 행보를 하는구나라는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대통령에 대한 아주 잘한다 뭐 이렇게 박수를 펼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어떤 그 마음으로 조금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대통령의 현장형 민생 행보 이게 지지율 반등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여론조사 이 로데이터를 좀 봤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만들어진 이 보수층들의 적대적 결집 이게 저는 뭐 여론조사 상승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갤럽의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보면요 보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진보보다 응답률이 한 5%에서 8% 이상 높습니다. 보수들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고연령층들이 또 응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의식에 대한 보수층의 결집.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이유가 뭡니까? 진보가 미웠어. 민주당이 미워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민주당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한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보수층 결집을 이유로 꼽아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보수층이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도 보였었고요. 그런데 보수층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 원인은 뭐가 계기가 됐다고 금방 봐야 말씀드렸지 될까요? 않습니까? 보수층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적대감을 호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적대감에 의해서 우리 편이 결집하는 현상. 이게 흔히 하는 우리 이제 적대적 상호 의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정치의 전형적인 본질적 폐해죠. 그래서 그러면은 더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정 정국의 드라이브를 그렇죠. 걸고 싶은 그래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네요. 며칠 전 이 도어스태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이런 식으로 살짝 또 이렇게 엮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카르텔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뭐 현장 그 행정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와서 지자체가 매칭을 하고 지자체에서 민간업자들한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했더라도
어떤 이 그 관련되는 의혹이라든가 핵심 측근들이 그런 게 나올 일이 없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애둘러서 또 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 적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켜야겠다. 예.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사실 정당 지지도를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와요. 왜 그렇죠? 지금 2부 똑같이 한국갤럽에서 나온 정당 지지도를 보면 네. 38대 31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38이고 민주당이 31입니다. 그러면 이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아직 몇 개월 안 됐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정도라면 특히나 전에 그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어마어마한 그런 이 득표율로 당대표가 됐으면 네. 사실상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그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저 결과가 나왔다면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 그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민주당 결집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결집을 일어나지 해야 않은 되거든요. 거죠. 상대적으로 결집해야 되는데 결집하지 않았다라는 건 당연히 예. 중도층이라든지 또는 민주당 지지자 일부에서 이재명 후보 이거 원래부터 후보 시절부터 있었던 거야. 여기 예. 나타나는구나.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지 민주당 지지자가 결집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자, 결과가 정당 지지도를 보면 잘 그렇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정당 지지도로 보면은 제 말이 맞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말씀드리자면은 예. 맞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이 예. 특별히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네. 새로운 리더십이 생긴 것도 아닌데 지지도가 지금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뒤집어진 네. 이유는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도가 대통령의 지지도와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보수층들이 결집하면서 이제 저런 현상이 자, 지금 일어난 정당 지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하나만 짚어보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당대표 선출이 있고 나서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민주당 지지율이. 이것도 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지금 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는 이 사정정국 이거에 대한 여기에 영향이라고 대해서 보십니까? 실제로 이제 뭐 대응을 잘 안 하는 거죠. 대응을 잘 안 하는 측면이 있고 진보 민주당이 지지 대응을 잘 못했다. 뭐 못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진보 지지층들이 활성화될 만큼의 어떤 그 격정적인 언어들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참고 있는 거죠. 네. 거칠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뭐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뭐 대통령 예. 이 정도면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진보 지지층들이 결집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런 발언을 안 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좋게 말하면 참고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소극적 대응을 하는 거고 그런 네. 거죠. 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정당 지지율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오른 지지율의 반등세 탄력을 좀 이어가고 싶을 텐데 그렇죠. 얼마 전에 또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영빈관을 신축하는데 800억 원이 쓰인다고 알려져서 논란이 일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급 전면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자칫 이런 반등세에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을까요? 네, 지난번 교육부의 그 발표 있지 않습니까? 5세 취학 연령 한 살 예. 낮추는 네. 그것과 똑같은 어떤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그 정책 자체가 토론이 공론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 이런 정책은 예. 없어요. 그 네. 안에 사실상 5세로 낮추면서 어떤 목표가 있는데 네. 다만 이것이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시행됐을 때 돌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5살이 됐을 때 그러면 갑작스럽게 그 아이들을 케어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야기하고 하면서 충분한 설득을 공론화가 해야 좀 있었어야 되는데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내린다 이건 좋기만 한 정책이다 이런 식이니까 설득력이 전혀 없었어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영빈관의 네.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이게 설득되고 공론화되고 이런 과정 없이 한병도 의원의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불쑥 800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건 국민들이 설득이 안 되는 것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흥성대원군이 네. 경복궁을 재건하기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는데 결국은 조선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당백전이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경제에 어마어마하게 그 타격을 줬던.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당시에 굉장히 개혁적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당백전 하나로 무너졌다 이런 네.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지금 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여론이 악화되는 어떤 예.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이것은 철회하겠다라고 네. 결단을 내린 것 이건 전 대단히 당연한 잘한 결정. 결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산이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영빈관이 필요하다. 그것도 좀 국격에 맞는
영빈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제 좀 비판적인 여론이 많다 보니까 전면 철회하겠다. 영빈관 있잖아요. 옛날 청와대에 청와대에. 있는. 그거 네.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와중에서 서울의 소리인가 그 인터뷰하는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뭐 도사 이야기도 나오고 별별 이야기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영빈관도 옮겨야지 뭐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런 그 취지가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는 겁니다. 그 왕정하고 대통령제는 왕정이 아니에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뽑았지만 우리가 이제 제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은 네. 당연히 조감도도 하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공공기관의 건물들은 전부 다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걸로 압니다. 행안부에서 계획 세우고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그다음에 과거 영부인회 했던 말 한마디에서 근거돼 가지고 바로 예산이 편성되고 바로 취소되고 이것이 과연 저는 그 제도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방식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평론가님 이제 조선시대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했는데 개성이 과거에 전쟁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 기운이 세했다. 네. 틀을 옮기자 그러니까 한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네. 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니까 또 뭡니까 궁궐을 새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용산에 또 뭘 짓습니다. 예. 경복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연회장도 필요하니까 경회로도 또 짓습니다. 네. 영빈관도 새로 지어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인 것 같아요. 거의 왕정 시대의 국정 운영 방식처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네. 예. 그래도 좀 이제 여론이 그렇다면 안 좋다 보니까 영빈관 짓는 것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시는지요? 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자체가 아닌 게요. 정치적 판단과 여론이 나빠서 그만두는 것과 네.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 자체를 거치질 않았으니까 이건 취소의 문제가 아니고 아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네. 조선시대 역사 이야기까지 우리가 하게 됐는데 이어서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죠. 네. 당내 상황은 여전히 잘 수습이 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얘기도 나오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처분에 지고도 불복하고 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법원에 2번 가고 이런 것도 참 특이한 것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참 대단한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출국하시거나 어디 가시면은 그때 꼭 그때 일을 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었던가요? 체리 따봉 하시고 휴가 가셨잖아요. 그 사이에 비대위 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휴가 휴가 사이에 이제 비대위를 완료하라는 식의 어쨌든 지령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나토 간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 들어왔어요 그때. 예, 순방 가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아마 또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께서 순방 나가 계신 동안 당에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뭐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제명이든 뭐 징계든 이건 윤리위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면 제명 시나리오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지금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가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 뭐 날짜상으로는 얼추 뭔가 이준석 전 대표의 예고처럼 네. 흘러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내일 긴급회의에서 네. 이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이걸 논의한다라고 안건은 정하지는 그렇죠. 않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윤리위에서 한 사람의 어떤 그 징계를 위해서 소집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대개는 몇 건들이 이렇게 그 건이 채워지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논의가 되는 과정이 있죠. 왜냐하면 윤리위가 상설 기구라서 매일 열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사실 이준석 대표의 이 지금 그 표현은 굉장히 프레임 걸기에 참 좋은 프레임이에요. 뭐냐면 윤석 대표는 참 그런 데 있어서는 재능이 참 뛰어나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 갔다라고 네. 했을 때 너 지금 당신 지금 그 선거 끝나자마자 당대표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갈 수 있어 했을 때 이렇게 대받아칠 수가 있거든요. 당신은 그럼 푸틴 편이군요. 당신은 평화를 원하지 않군요. 이게 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우크라이나로 간 것을 이렇게 그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 프레임을 예. 딱 한 건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해외 순방 중에 나를 제명할 거지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만약에 그런 그것이 신호가 징계 있을 얘기가 때. 안 됐으면 네. 내 얘기 때문에 안 된 거고 예. 됐으면 커봐라 내 얘기 그대로 맞지 아하, 않느냐. 예. 약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신의 이야기
이야기는 맞는 걸로 예. 돼버리는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수를 참 잘 활용하는 그런 이 정치인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이 사실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에서 회부를 한다면, 안건으로 회부한다면 그간의 어떤 발언들, 대통령에 대한 뭐 신군부라든지 이런 네. 식의 어떤 발언들이 과연 당원으로서나 당대표로서 적합한가? 예, 라는 해당 그런 행위인가? 해당 행위인가? 예. 뭐 그런 내용으로 아하. 아마 회부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양두구육이라는 비유도 썼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대통령을 꼭 향해서 그런 신군부 발언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걸로 만약에 추가 징계를 내린다면 뭐 제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한다면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아마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많을 거라고 예. 봅니다. 네. 이종구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통령 출국 시점에 맞춰서 이준석 대표가 저런 메시지를 굉장히 그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본질적으로 숨어 있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슨 비판을 했냐면은 지금 당원 당규를 개정해가지고 그 당시에 비상 상황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소급 입법이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시점에 새로운 사건 사고가 발생해야 됩니다. 네. 그게 바로 현재 시점에 새로운 사건 사고는 이준석 대통령 아니죠, 갑자기. 이준석 전 대표의 대표에 제명?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추가 징계, 당원 예. 당규가 바뀐 시점에서의 추가 징계가 있어야지만 이 당원 당규를 바꾼 것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 정상화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정리하면 지금 추가 징계 예. 그게 뭐 제명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게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소급입법 아니다. 그렇죠, 우리 그렇죠. 이 그래서 논리로 갈 이제 거라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원 판단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한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168석 거대 민주당의 도놈은 정치 공세와 국정 발목 잡기에 대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당이 내용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 수사를 막기 위해 전 당이 일치 단계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직 당 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위해 쉴 새 없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 징계로 탈당 권유라든지 제명이 되게 된다면 당원 자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이뤄졌던 가처분 소송전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새로운 가처분 소송을 신청을 하겠죠. 제명에 대한 제명에 대한. 제명에 가처분. 대한 네. 그건 뭐 예고돼 있는 어떤 이미 상황이고요. 하겠다고 선언은 이미 했습니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네. 아마도 뭐 가처분의 어떤 무한 루프 계속 도돌이표 가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혹은 뭐 앞으로의 어떤 정치 생명에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네. 이준석 대표는 대표를 아무 일 없이 그냥 대표를 수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자신이 지금 더 좋은 어떤 상황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 계속 하는 어떤 상황이면 당대표 임기는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예. 한 몇 네. 개월 후면 끝납니다. 만약에 네. 아무런 일이 없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또다시 당대표로 나올 수는 없어요. 네. 지금 당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차기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하지만 공천권이라든지 그 흐름을 그 주도권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자신은 전임 당대표로서 아마 뭐 나이랑 상관없이 고문 뭐 이런 식으로 전면에서 이렇게 비껴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을 계속 비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 아무 일 없이 당대표에 있을 때 쉽지 않죠. 못할 네, 거예요. 네. 자신의 어떤 그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네. 여론, 그러니까 국민, 언론들이 네. 그냥 한마디만 하면 기사화되고 뭐 이 인터뷰 잇따라서 있고 그리고 자신이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대척점에선 정치인으로서 예. 자리매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를 갖고 대처점에 쓴 것처럼 아마 스스로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로를 네. 개척할 수가 있고 당내에서도 하나의 정파로서 자리 좀 매길 수 있고 2030의 상징적인 어떤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거듭 태어나고 있다라고 네. 판단을 할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만약에 윤리가 열려서 징계가 나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공민권을 제어하는 그런 수순으로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법적 단죄겠죠. 그 정도까지도 이제 저는 흐름이 이어질 거다. 뭐 이렇게 탈당, 뭐 제명을 넘어서 사법적 이제 뭐 처리까지 완전해서 그런 정치적 것들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생명을 봅니다. 끊어버릴 그걸 가능성이 뭐 제가 있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의 이제 그 검사 출신 의원들 이야기하는 게 지난번에 한번 방송에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과정들을 보면은 법률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아웃될 거야라는 그런 상상들을 대다수 국민의힘의 이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법률적으로 지금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 하겠는데 네. 이 정부라든가 여당의 그 주요 구성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원내대표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인용이 다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그 가정을 하고 있는 거라고 거기에 봅니다. 대한 대응책 차원에서 대응책으로 나오는 얘기라고 조용 보세요. 정도 되는 분이 원내대표를 하면서 권한 대행을 하면서 예. 법적 쟁송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저는 예. 이제 그 정치적으로 시간이 읽히거든요. 많지 않지만 짧게 네. 그 부분 좀 전망을 해볼게요. 지금 이번 주에 이 결정이 나왔어요. 주호영 전 위원장이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법원에서는 아니다.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한 건 정당했다고 판단을 다시 한번 내려줬습니다. 네네. 자, 그건 이게 이것이 새로 구성된 지금 정진석 비대위 체제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예. 결과를 우리가 전망해 보는데 좀 영향을 주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아니면 별개라고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별개죠. 사안 자체가 별개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2차 그 가처분 신청과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만 이야기하는데 예. 지금 2차 가처분 신청과 이의 신청은 사실 1차에 대한 재평가거든요. 예. 1차가 이미 결정이 됐으므로 같은 어떤 동일한 재판부에서 내가 내린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예, 딱 거기까지만 판단을 한 거기까지죠. 거고. 지금 내용이 딱 그 내용입니다. 근데 예. 3차와 4차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뭐 결과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자, 사안 자체가 예. 별개의 어떤 사안이에요. 주호영 전 위원장의 원내대표 또 얘기 나오는 거는 네. 이게 인용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인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해석은 조금 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당에서 굉장히 중립적이라는 표현 좀 그렇지만 예. 굉장히 뭐랄까 의회주의자, 협상주의자고 공격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예. 뭐 험한 말로 이렇게 상대를 하는 그런 타입의 어떤 네, 정치인이 상당히 아니거든요. 안정감 있는 안정감 리더십이기 있는 때문에. 리더십이기 때문에 예. 뭐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예. 뭐 대척 관계 예. 이래서 뭐 원내대표를 그 차원에서 아니라는 원내대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저희가 뭐 남은 내용들은 또 내일 이어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